곰브리지의 세계사, 곰브리지의 세계사 오늘은 7번째, 조금 재미있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에 대해서 여러분 강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리스는 작은 반도이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반도에서는 소수의 작은 도시들만이 활발히 교역을 펼쳤을 뿐 나머지 지역은 황량한 산악지대와 곡식을 재배하기 쉽지 않은 돌투성이 들판이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3차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마라톤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영화 300에서 보듯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사가 또 싸운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게다가 당시에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반도에는 여러 부족이 공존하고 있었다. 남부에는 도리아인이 모여 살았고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도리아식 둥근 도리아식 기둥 이렇게 건축해서 하는 파르테논 신전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가져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도리아인들이 모여 살았고 아주 센 사람들이야, 말하자면 성격이. 북부에는 이오니아인과 에올리아인이 주로 거주했다. 이오니아인은 아테네 근처에 여기를 아티카 지방에 아티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거주하던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이 터키로 진출해가지고 터키 쪽, 그러니까 소아시아 진출해가지고 밀레토스니 에페소스니 우리들이 지금 공부했던 밀레토스 학파, 에페소스 학파 이런 에페소스의 헤라크레이토스 같은 철학자들도 나오고 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이오니아라고 그러죠. 이 지역을 이오니아. 아주 대단한 이 그리스 문화를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탈리아인데 여기를 또 이오니아해라고 그래요. 이오니아해. 이상하잖아. 여기가 이오니아인데 이오니아해는 또 여기에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오니아 사람들이 무역을 많이 했거든. 여기로도 이탈리아 쪽으로도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어진 이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오가 일로 달아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이오니아인들이 그렇게 무역을 활발하게 했다는 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부족들은 언어나 외모에서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저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했을 뿐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가깝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흔하듯 가까운 친척인 이 부족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부족들은 서로 얕보고 질시했다. 그리스 반도에는 전국을 지배하는 왕이나 공동의 행정기관이 없었고 각각의 도시가 저마다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들이 말하는 폴리스라는 게 수백 개가 돼요. 수백 개. 그리스인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있기는 했다. 그것은 바로 공통의 종교와 스포츠였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의 종교와 스포츠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관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인들은 최고신 제우스를 기리기 위해 그의 성역에서 4년마다 거대한 규모의 경기를 열었다. 제우스 신의 영역을 올림피아라 불렸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신전과 경기장이 있었다. 4년마다 모든 그리스인, 즉 도리아인과 이오니아인, 스파르타인, 아테네인 등이 이 경기장에 모여 달리기와 엄반 던지기, 창 던지기, 레슬링, 전차 경주 솜씨를 겨뤘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괜히 누릴 수 있는
생애 최대의 영예로 간주되었다.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올리브 나무까지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대신 열렬한 축하가 뒤따랐다. 최고의 시인들이 장엄한 시를 지어 승자를 찬미했으며 최고의 조각가들은 승자의 입상을 만들어 올림피아에 세웠다. 전차를 몰거나 원반을 던지는 모습 혹은 경기 전에 몸에 기름을 바르는 모습이었다. 이 입상들은 지금도 유럽의 여러 박물관에서 구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런 것이 하나죠. 전차를 모는 사람. 전차를 모는 사람. 그리고 원반을 던지는 사람.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피아 경기는 모든 그리스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리스의 전역에 공통적인 시간 계산이 필요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이 기준은 점차 간섭화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탄생 이후 AD 이렇게 말하죠. 이후 몇 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인들은 몇 번째 올림피아 경기가 있고 나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즉 첫 번째 올림피아 경기는 기원전 776년에 개최되었다. 그러면 10번째 경기는 언제였을까? 이 경기가 4년마다 열렸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계산하기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올림픽 경기를 참가하는 그 자격이 뭐냐면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사용해야 돼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방, 야만인 혹은 이방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참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까처럼 여러 무슨 사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이 사람들이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게 이 사람들의 그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특히 이 스포츠를 통해서 그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을 공유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헬레네스라고 불렀잖아요. 그리스인들은 헬레네스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얘네들이 그 국가명도 그래요. 그리스가 아니야. 얘네들은 리퍼블릭 오브 헬레네인가 이래. 헬레닉인가 그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바로이라고 해가지고 바바로이라고 하면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건 다 이방인이고 심지어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것을 잘 아셔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정체성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모든 부족이 공유했던 것이 올림픽 경기만은 아니었다. 두 번째 것은 델포이에 있던 태양신 아폴론의 성역과 관계가 있다. 이 성역에서는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화산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델포이 집안에는 땅속 증기를 뽑아내는 구멍이 있었다. 증기를 들이마신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술 취한 사람이나 열에 들뜬 사람처럼 두서없는 말을 짓거렸다. 그런데 의미 없는 듯한 이런 말이 그리스인에게는 지극히 신비롭게 여겨졌다. 여러분들이 종교에 빠질 때 어떤 그 현상을 두고 그 종교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다 사기라고 일종의. 그들은 신이 인간의 입을 빌어 말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증기가 나오는 집안의 구멍 위에 산발 의자를 갖다 놓고 피티아라 불리는 여사제를 한 명 앉혔다. 피티아가 몽롱한 상태로 말을 웅얼거리면 다른 남자 사제들이 그 말을 해석했다.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로 말하자면 이건 방언이야 방언. 방언을 막 내가 방언하는 사람들 봤는데 참 그게 뭔 짓거리인지 뭔 덕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 그게 그렇게 필요해? 방언이? 참. 이렇게 해서 그리스인들은 미래를 예언했는데 이를 델포이 신탁이라고 한다.
각지의 그리스인들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이곳으로 찾아와 아폴론 신의 대답을 들으려 했다. 하지만 대답은 아주 모호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서양에서는 흐릿하고 모호한 대답을 하면 신탁 같다고 놀리곤 한다. 우리는 좀 선문답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하죠. 그리스의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자. 자, 이 아테네, 이게 그리스 반도고, 여기 아테네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펠레폰네소스 반도고 또 있고, 여기에 스파르타가 있는 거야. 여기에 스파르타, 아테네. 이렇게 이제 머리에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먼저 스파르타인에 관해서 앞에 나온 내용을 잠시 정리해보자. 이들은 아주 억세했다고, 말하자면 아주 깡다구가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도리아인이었고 기원전 1100년경 그리스 반도를 이주해 왔으며 토착민을 정복해서 노예로 삼았다. 이 10분의 1이에요. 10. 1이 스파르타인 도리아인들이고 9가 노예들이라고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 겁을 사실 이 스파르타인들이 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 왜 9명 9대 1인데 쟤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노예들은 주인인 스파르타인들보다 그 수가 훨씬 많았다. 따라서 스파르타인들은 한시도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었다. 이들은 자국의 노예와 주변 민족들을 제압하려면 강이라고 용맹해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었다. 실제로 스파르타인은 그런 선택을 했고 정치가인 리크로고스는 이를 법률로 정해놓았다. 스파르타인은 태어난 아이가 허약해서 전사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죽여버렸다.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더욱더 강인해져야만 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력 단련을 했으며 고통과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도록 훈련받았다. 지금도 아이들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있대. 학원에서 하는 건지. 또한 아이들은 배불리 먹지도 못했고 그 어떤 오락도 금지당했다. 사내 아이들은 이따금씩 이유 없이 얻어맞기도 했는데 그 목적은 고통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처럼 혹독한 교육 방식을 가리켜 오늘날에도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이른다. 이 교육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으면 당신도 알고 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7살이 딱 되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훈련소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7살짜리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요. 군사훈련을. 그래서 이제 체력을 키우고 전투 기술도 심지어 하고 생존 능력까지도 익혀야 돼. 우리나라 말하자면 특전자 애들이 그러듯이. 당연히 얘들은 개인의 자유는 말하자면 얘기할 수가 없지. 공동체죠, 공동체. 근데 이제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시민, 스파르티아타이라는 그 시민, 또 주변민, 또 노예를 이제 헬로타이라고 하는데 이 시민과 주변민과 노예로 나눴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뭐야? 전적으로 군사와 정치에만 이제 아주 전념하는 거야. 다른 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죠. 앞에 아테는 이제 나중에 해야 되겠지.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리아에서 페르시아군에 맞섰던 스파르타인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저 영하 300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들은 스파르타법에 따라서 용맹하게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리라.
이제 아테네인들과 비교하면 아테네인들은 서로 아테네인들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다. 그들은 편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했다. 죽은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후세인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아테네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뤄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 아테네, 아까쯤에 스파르타 소년들은 7살부터 그렇게 훈련소로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는데, 이네들은 아테네 소년들은 문학, 수학, 철학, 음악, 이런 걸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학문과 예술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을 이게 말하자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체육도 물론 중요하긴 했지만은 군사 교육 같은 건 스파르타처럼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테네는 이제 당연히 직접 민주정을 운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이 말하자면 시민이 법률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거야. 이와 달리 이제 스파르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가 이제 왕과 장로회를 만들어서 그걸 지배하는 혼합 정치 체제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과 시민은 뭔 차이가 있느냐? 국민은 여기서 태어나면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태어나면. 시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시민은 정치적으로 뭔가 직접적인 투표를 한다든가 하고 정치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과 시민을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스파르타는 군사에 초점을 맞췄고 아테네는 문화와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파르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귀족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되지. 문화 자체가. 그리고 아테네는 반대로 개방적이고 시민 중심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말하자면 전사사회야, 전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아테네는 지적이고 예술적인 사회를 이상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이상국가를 말하잖아요. 이상국가를 말하는데 플라톤은 이 스파르타를 모델로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 스파르타를 모델로 한 것은 뭐냐면 이 플라톤이 태어날 당시 아테네가 아주 말하자면 죽을 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한 게 이상국가였는데 그게 바로 스파르타가 모델이 됐다는 아이러니가 있단 말이에요. 스파르타인들이 그토록 영맹스럽게 된 까닭은 두려움이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노예를 두려워했다. 반면에 아테네인들에게는 그만큼 커다란 두려움의 대상이 없었다. 그런 압박이 없는 아테네의 사정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아테네도 한때는 스파르타처럼 귀족들의 지배를 받았으며 드라콘이라는 인물이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드라콘의 법률은 너무 엄격했어. 오늘날에도 드라콘 같은 엄혹함이란 표현을 쓰곤 한다. 배를 타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은 아테네인들이 그런 상태를 긴 시간 참아내지는 못했다. 이 드라콘이라는 자가 만든 이 드라콘 같은 엄혹함, 이게 뭐냐면 이 드라콘의 법률은 말하자면 사형을 아주 식은 죽 먹듯이 하는 거예요. 사형을 경미한 아주 범죄에도 그냥 사형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위라든지 어떤 불법적인 행위, 조그만 일도 다 사형으로 그냥 해버린 거야.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법이 딱 그 문구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한다는 게 아니고 모호하고 아주 추상적인 규정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잡을 수가 없는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든지 사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재산범죄를 아주 또 이 드라콘법이 재산범죄를 엄격하게 다뤄가지고 도둑질이나 이제 뭐 그런 거 사기 같은 거는 아주 그것도 사형이야, 사형.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예로 팔아버린다든가 그런 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이 전혀 모든 게 없겠어요? 공공 질서를 이제 확립하게 된 것이지, 일시적으로. 정의사회 구현, 정의사회 구현, 이따위로 전두환이가, 걸고 나오듯이. 그리고 이제 이 신성모독이 아주 큰 죄였어. 그러니까 그것도 사형이야, 사형. 그러니까 이 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정하다는 것이지. 불공정하고 아주 잔혹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다음에 나타난 여기 이제 솔론이 나오는데, 솔론이 바로 좀 더 인간적인 이제 그 법률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만들게 된다고. 자, 이제 아테네에는 아주 현명한 귀족이 한 명이 있어서 이 도시 국가에 새로운 헌법을 도입했다. 이 귀족의 이름은 바로 솔론이다. 솔론이며 그가 기원전 594년,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무렵 아테네에 도입한 헌법을 솔론의 헌법이라고 한다. 이 헌법에 따르면 도시국가의 모든 일은 아테네 시민에 의해 직접 결정되어야 했다. 즉 시민들이 아테네 광장에 모여 투표를 하고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 델피 신전에 7편인이 뭐 써놓은 글이 그노티스에 같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죠. 그 7편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솔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이 사람이. 또한 원로회도 투표에 의해 구성되어야 했다. 이런 헌법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데모크라티아라고 한다. 물론 아테네 주민의 모두가 이런 민회의 참여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시민만 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난 정치에 관심 없어. 그러면 시민이 아닌 거예요. 거주민의 권리는 재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따라서 많은 아테네 주민은 이러한 민주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솔론의 개혁, 솔론의 헌법, 솔론의 개혁, 또 혹은 솔론의 기억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가장 놀라운 개혁이 뭐냐면 부채 탕감한 거예요. 부채 탕감. 여러분들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고 한 사람들 중에 부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극히 소수가 있겠지. 몇 %. 나도 부채가 있는데 사업을 안 해도 부채가 생기더라고. 뭘 하다가 그랬지만은 부채가 여러분들이 뭐야? 자유 중에서 자유의 해방, 자유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부채에서 해방이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출사표 이른바 세상에 나가는 그 출사표를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갈릴리로 어디야 그 그분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펼치고 자신의 사명을 밝히면서 또한 뭐를 처음에 주장하냐면 선포하냐면 부채를 탕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년 뭐 이렇게 이제 나가고 이 신년이라는 것인데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 모든 부채를 탕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의 선포예요.
그거를 말하지 않지. 왜?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말하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채를 탕감하라고 했다고? 그것도 신현처럼 완벽히 요만큼도 부채가 남아서는 안 돼. 그러면 은행이라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예수가 바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예수의 사상을 공짜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 사상. 값이 없는 사상. 그것을 다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가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솔론이 이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농민들이 이제 빚 때문에 토지와 자유를 잃는 거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토지를 잃고 자유를 잃으면 그럼 도대체 뭐에서 자유를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부채를 취소하고 채무로 인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 있죠. 그걸 다 해방시켰다고. 놀라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솔론의 개혁이라고 해서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시민도 재산에 따라서 이제 네 계층으로 나눈 거야. 그래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명확하게 하고, 이제 부유한 계층일수록 어떻게 돼요? 높은 관직이 오를 수 있었지만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석할 수가 있다고, 참여할 권리가 가졌다고.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이게 교회라는 말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뜻이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민회에서 온 말이야. 저 교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교회는 민회에서 온 말이라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 드라콘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모호했다고 그랬잖아. 법이. 그러니까 아주 그 법을 말하자면 법 체제를 불명확한 법을 다 폐지해 버린 거야. 그리고 새로운 법을 기록을 딱 한 거야. 기록을 해가지고 누구가 그 법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개혁을 하면서, 개혁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를 딱 조율하면서 극단적이지 않게 개혁을 추구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걸 거부했다는 거야, 스스로가. 그래서 현인이라고 하는 거야, 현인. 개혁이 딱 끝난 다음에는, 자신의 법이 이제 그 안정되도록 아테네를 떠나버린 거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고결한 현인가, 현인. 근데, 그냥 결국 이 솔론의 그 법과 철학은 말이지, 아테네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거야, 초석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제 철학적에도 나중에 영향을 막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 갈등에 이제 그 해결에 실패했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아테네가 이제 귀족제에서 민주정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페리클레스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그 정치가죠. 그걸로 이제 바톤이 이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으로 사람을 때려잡는 게 아니고, 법으로 사람을 보호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법치주의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추구했던 그 평등의 정신. 그것이 다 이 페리클레스 시대로 넘어서는 거죠. 이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거듭 말하면 이 사람은 현인이란 말이야. 정치가 넘어섰다고. 그러니까 이 솔론하면 이제 지혜와 중용, 이거를 말해서 사람들이 솔론의 기억,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뭐 했으면 솔론의 기억, 최고의 이상인 것이지. 바로 그걸 한 사람이란 말이야. 따라서 많은 아테네 주민들은 민주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름대로 관여할 수 있었고, 또한 누구나 도시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도시는 그리스어로 폴리스이죠. 근데 정치를 뜻하는 서양어 폴리틱, 우리가 폴리틱이라고 그러잖아. 그것은 원래 도시의 일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폴리스에서 나오는 말. 물론 한동안은 그때그때 시민들의 인기를 얻은 귀족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기도 했다. 이런 독재자를 참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놈이 인기를 얻어서 히틀러 같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 말하자면 히틀러도 인기 얻어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참주들은 얼마 못 가 모두 쫓겨났으며 아테네인들은 진정한 시민의 지배를 실현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테네인들은 불안정한 정신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들은 다시금 자유를 잃을까 봐 걱정하면서 자유를 잃는 것은, 민주주의를 잃는 것은 한순간인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 두려움을 주는 모든 정치가를 도시에서 추방시켜 버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도편 추방제라고 있죠. 도편 추방제. 도자기 조각으로 투표를 하는 거. 투표를 해서 말하자면 위험한 정치가들을 다 체외로 추방시켜 버리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특정 인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추방시켜 버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특정 인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독재자로 만들기도 했다. 페르시아를 물리친 것도 자유로운 아테네 시민이었지만 영웅 밀티아데스나 데미스토클레스를 배은망덕하게 져버린 것도 바로 이들이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는 페리클레스라는 이름의 정치가였다. 타고난 웅병가였던 페리클레스는 민회에 모인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라 믿게 만들면서 자기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켜 나갔다. 이는 그가 특별한 종류의 관직이나 많은 권력을 쥐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점점 더 높은 지위로 올라섰고 기원전 444년, 이 연도는 기억하기 쉬울 것이다. 이르면 국가를 사실상 혼자 지배하게 되었다. 그는 아테네를 해상 강국으로 유지시키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이오니아의 다른 도시들과 동맹을 맺었다. 이 도시들은 아테네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공물을 바쳤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인들은 부유해졌고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여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확대시킨 거야. 이 페리클레스가. 그러니까 남성들, 특히 남성들의 정치 참여,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지요. 노예들이랑. 그 시대 상황이 그런 거야.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오늘날의 잣대로 거기다 들이대면 안 되죠. 시민에게 말하면 더 정치 참여의 기회를 넓혔고, 공직을 추첨으로 선출하는 거. 이게 나는 이게 그리스를 볼 때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 추천을 하는 거야. 사람들 이렇게 딱 모아놓고, 추천을 하는 거야. 추천을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차별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 돈 많은 놈이, 박덕흠이나 이런 놈, 700억 갖고, 또 국회의원에서 또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말이야. 이런 놈들이 있잖아. 그게 불가능해져. 추첨제를 하는 거야. 제비를 뽑는 거야. 나 이게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급여를 지급했다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페리클레스 때 우리들이 잘 아는 지금 인류문화유산,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문화유산 제1호가 뭡니까? 파르테논 신전이죠. 이때 파르테논 신전을 세웠다고. 그것만 해도 놀라운 거지.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을 세우는 것도
사실 구제책이에요, 구제책. 가난한 사람들 구제책이에요. 일거양득을 노린 거야. 우리가 뭐, 테네시 댐 공사인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돈을 나눠주는 거지. 근데 이제 일을 시켜서 돈을 나눠줘가지고 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 파르테논 신전도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야. 뭐, 심지어 만리장성도 그냥 무슨 뭐 사연이 나오고도 하지만 사실은 다 어느 정도 다 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특히 피라미드는 반드시 그걸 아주 철저하게 지급을 했다고. 먹을 것도 철저하게 주고. 그 강제로 막 잭찍으로 막 때리고 하는 모습이 나오던데 영화 같은 데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 장례식 연설,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유명한, 내가 다른 시간에 그걸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서, 인터넷에 찾아서 그 장문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민주주의란 게 도대체 뭔가 아주 각이 딱 잡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테네를 모든 그리스인의 학교다. 이렇게 이제 칭했다고. 그래서 자유와 평등, 뭐 이런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년 동안을 했어요. 30년 동안에 아테네를 이끌었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치게 이제 확장된 제국주의하고 아테네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쇠퇴하게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야. 이 정치가로서는 이 사람이. 이제 당신은 여기까지 읽었었던가요? 이제 당신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물을 것이다. 아테네인들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게 대체 뭐요? 그들의 업적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두 가지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그것은 바로 진리와 아름다움이다. 미네에서 아테네인들은 어떤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법을 배웠다. 근거를 대면서 어떤 주장을 펼치거나 반박하는 법을 배워나갔던 것이다. 이것은 사고의 힘을, 생각의 힘을 키우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머지않아 이들은 조세, 세금을 인상할 필요성과 같은 실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데 이런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물론 이 점에서는 아테네인에 앞서 식민지 이오니아인들의 선구적인 업적을 보여준 바 있다. 말했죠, 아까쯤에. 밀레토스, 에페소스 원대에서 철학이 처음으로 생겼으니까 이오니아인들에 의해서 이들은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며 모든 사건의 최초 원인, 즉 아르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아르케가 최초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성찰을 철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테네인은 자연이나 세계만을 깊은 생각의 대상, 다시 말해 철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약하며 어떤 것이 정당하고 어떤 것이 부당한지에 관해서도 알고 싶어 했다. 또한 이들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모든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했다. 물론 이런 모든 복잡한 물음과 관련해서는 개개인의 의견이 모두 같을 수가 없었다. 의견이나 생각의 방향은 아주 다양했기 때문에 미네에서와 마찬가지로 토론이 벌어지곤 했다. 이 시대 이후로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흔히 철학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활동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아테네인들이 회당이나 경기장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의 문제를 토론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세상에 관해 생각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두 눈으로 새롭게 관찰하기도 했다. 이 토론 문화는 그 아고라, 광장을 뜻하면서 또 시장을 뜻하죠. 이게 이 사람 이제 페리클레스 상이죠. 시장을 뜻하면서 그 아시죠 여러분들 광장을 뜻한다고. 근데 왜 그 시장이 광장 토론의 광장이 됐냐면 그 그리스에서는 과거에 말하자면 시장을 보는데 남자들이 나와서 시장을 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와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와서 서로 뭐 하면 정치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할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이 토론의 문화가 발달하고 특히 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말하는 걸, 말로 막 뭘 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야. 이 그리스인들이. 그러니까 그 아고라에 나온 사람이, 아고라에 나와서 철학을 펼친 사람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죠. 그렇지만 아테네인들이 이야기 읽었는데 해당이나 경기장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의 문제를 토론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세상에 관해 생각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두 눈으로 새롭게 관찰하기도 했다. 세상을 관찰하는 이들의 방식은 전례가 없을 만큼 새로운 것이었다. 특히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아주 단순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사물을 재현해내었다. 앞서 언급한 올림피아 경기 우승자들의 입상이 그러한 예이다. 이 입상들은 인간의 모습을 아무런 가식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재현하고 있다.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다. 이 곰브리츠의 세계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 예술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공이 예술사라고. 그러니까 곰브리츠의 예술사, 그것이 더 유명한 거야. 이 세계사보다도. 이것은 그냥, 출판사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 써주십시오 하니까 망설이고 뭐 이렇게 좀 거절하다가, 한 달 만에 썼다던가 그래야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전문가란 말이야. 그리스 예술가들은 그런 아름다움과 인간의 모습을 신의 형상에서 표현해냈다. 당시 신상을 만든 조합가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피디아스라는 사람이죠. 피디아스. 그는 이집트의 거대한 사원 조각처럼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지 않았다. 물론 그가 만든 조각들 중에도 규모가 아주 크고 상아나 금을 사용해 화려하며 사치스러운 것들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조각들도 단순한 아름다움, 즉 쓸데없는 기교와는 거리가 먼 자연스러움과 고귀한 우아함을 잃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도 모르게 신뢰감을 느끼게 된다. 아테네인들이 그린 그림이나 건축물도 이런 조각품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아테네인들이 신전이나 해당을 장식했던 그림들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질그릇이나 꽃병, 항아리 등에 그려진 작은 그림들 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라져버린 그림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신전들은 지금도 남아있다. 아테네의 신전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언급할 만한 것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이다. 그런데 이 원래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인이 살라미스 섬으로 도피한 동안 페르시아인에 의해 불타버렸으며 그 페르시아와 전쟁 중에서 아테네인들이 밀려가지고 그 살라미스 섬으로 가서 페르시아하고 전투를 벌려서 그 살라미스 해협에서 아주 이 페르시아인들을 패퇴시킨다고 유명한 건 살라미스 해전이죠. 현재 남아있는 것은 페르클레스 시대의 대리석을 사용해서 새로 지은 것이다. 아크로폴리스는 오늘날까지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힌다. 이 건축물은 특별히 크지도 않고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다. 그저 아름다울 뿐이다.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아주 명료하고 간소하게 제작되어 신전이란 그와 다르게는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리스인들이 여기에 적용한 형식은 그 이후 그 건축에서 계속 응용되어 있다. 그리스 건축물의 주요 부분인 기둥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만약 당신이 서양의 도시들을 돌아보면서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거의 모든 건물에서 그 유형들을 재발견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아크로폴리스의 기둥들의 견줄만큼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아크로폴리스의 기둥들은 그저 장식이나 치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 즉 지붕을 떠받치는 훌륭한 버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은 원래 높은 도시라는 뜻이야. 높은 도시, 높은 도시. 그러니까 파르테인도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사적으로는 방어,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 높은 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전이고. 그러니까 주요 이제 신전하고 공공 건축물들이 다 이 아크로폴리스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술품들이 나오는 거야. 아테네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두 가지, 즉 지혜로운 생각과 형식의 아름다움을 제3의 예술에서 융합시켰다. 이 예술은 문학을 가리킨다. 게다가 문학에서 아테네인들은 연극이라는 새롭고 독특한 분야도 만들어냈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원래 종교, 구체적으로는 디오니소스 신을 위한 축제와 연관이 있다. 바쿠스라고도 불린 이 신의 축제 주간에는 연극들이 상영되는데 한편의 연극은 대개 하루 동안 상영되었다. 공연은 야외에서 이루어졌으며 배우들은 얼굴에 커다란 가면을 썼고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굿 높은 신을 신었다. 당시 상연된 오랫동안 읽었더니 침이 마르네. 영국 작품들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영국에는 엄숙하고 진지하며 장엄한 비극이 있는가 하면 특정한 아테네 시민을 조롱하는 희극도 있었다. 그런 희극은 아주 재치있고 익살스러웠다. 나는 당신에게 아테네의 역사가나 의사, 가수, 사상가 그리고 예술가들에 관해 한참은 더 얘기를 늘어놓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문가라니까. 하지만 나중에 당신이 이들의 글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가 온다면 당신은 내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크로폴리스이죠.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이게 높은 언덕이야. 높은 언덕이야. 이 언덕을 이제 사실은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여기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아테네 신을 여신을 모신 것이고 원래 이게 이제 색깔이 다 칠해져 있던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 안에 이게 한 10m 정도 되는데 이 기둥 하나하나가 이 안에는 이렇게 좀 높았기 때문에 12m 정도 되는 아테네 신상, 그것도 색깔이 다 칠해진 아테네 여신상이 있었던 것이야. 아주 대단해. 여러분들 그거 찾아보면 나와요. 이 색깔을 어떻게 했을까를 딱 칠해놓고 있는데 아주 멋지다고. 근데 나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이것이 정말 여기 뭔가 신성한 기운이 드는 것 같지 않아? 꼭 신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누가 이게 신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무슨 돌로 만든 건축물이 파괴됐다고 생각하지만은 뭔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부셔진 것 자체가 또 미학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파르테논입니다.